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의 마을 2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우크라이나 야전 지휘관 등이 어제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신 우크라이나 제47 독립기계화여단 소속 부대대장은 이날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들 마을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열악한 훈련 상황과 장교들의 능력 부족, 불충분한 무기, 동기부여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부대 소속 한 부사관은 우크라이나 언론에 러시아군이 보우체와 프로레스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쉴 새 없는 압박을 가해왔다며 이 공격에 전례 없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는 이 마을들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보우체와 프로레스는 러시아군이 지난 2월 점령한 도네츠크 아우디우카로부터 북서쪽으로 3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7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용 탄약과 방공용 림7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과 155, 105mm 포탄 등이 포함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함대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해군 부대와 함대들이 북극, 태평양, 발트함대 작전구역과 카스피해 소함대 책임구역에서 계획된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만 명의 병력과 300척의 함정, 50여 대의 항공기, 200여 대의 특수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훈련에 대공미사일, 포, 대잠수함 무기 운용 연습과 300회 넘는 전투훈련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의 주요 목적은 각급 해군 당국들의 행동 점검과 함정 승조원, 해군 항공부대, 연안부대들의 임무 수행 준비 태세 확인에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해군 대부분의 함대가 이번 훈련에 동원된 가운데 흑해 함대가 유일하게 참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신문은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흑해 함대는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수상 무인정 등으로부터 최근 지속적인 공격 목표가 되어왔었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5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 와야나드 지역에 어제 폭우가 내린 뒤 자정을 전후해서 발생한 이번 산사태는 현지에서 고용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 텐트를 덮쳤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구조요원들이 뿌리째 뽑힌 나무와 건물 잔해에서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랄라주 관리들에 따르면 피해 지역에는 약 350가구가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250명가량이 구조됐습니다. 케랄라 주지사 대변인은 50명 넘는 시신이 확인됐지만 인근 강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정확한 사망자 집계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 기상청은 오늘 하루 더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지난 2018년 인도에서 대홍수로 약 400명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참사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오늘 필리핀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군사용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이날 마닐라에서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은 필리핀군 현대화를 돕기 위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투자라고 오스틴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테오도로 장관도 미국의 투자가 필리핀에 신뢰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치 않는 불법적 침략 저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필리핀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나라들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둘러싼 충돌 방지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 같은 외교적 결의가 예외가 아닌 표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준비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불참하면서 북한과 중국 양국 관계의 이상 징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에서 26도, 최고기온 26에서 3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준비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불법 조달하며 유엔 안보리의 규탄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애담 샤인먼 핵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29일 북한이 노골적으로 끔찍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Chair, the DPRK carries on with flagrantly egregious behavior. The DPRK continues to conduct provocative ballistic missile tests, including 100 such tests and 13 of intercontinental range since 2022. 샤이먼 특별대표는 이날 제네바에서 영내 사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핵확산 금지 조약 11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2022년 이후 100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13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수사는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 활동의 일부를 전술 핵무기 사용 시험으로 규정할 만큼 점점 더 고조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관련 의무를 전면 준수하는 것으로 이어질 세밀하게 조정된 실제적인 대화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인먼 특별대표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한 북러 관계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Unfortunately, rather than enforc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Russian Federation chooses to enable the weapons capabilities of the DPRK and NPT 샤이먼 violator. 특별대표는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는 대신 NPT 위반국인 북한이 무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규탄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이유아수시 오스트리아 주재 일본 대사는 또 다른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북한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영내 및 역외의 평화 및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its further provocation, including another nuclear test. 그러면서 우리는 NPT 당사국들이 북한에 명확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일련의 발사와 2006년 이후 북한이 실시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가이유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포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3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22일 개막한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핵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주용철 제네바 주재 참사관은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그외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면서 모두 미국과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위협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무장관들이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쿼드 외무장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불안정한 발사와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북한의 확산 연결고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아래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쿼드 외무장관들은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영내와 그 너머 지역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과 미사일 기술에 대한 확산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에 대한 북한 이전 혹은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갱신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고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BOE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쿼드 외무장관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쿼드 외무장관들은 북한 문제 외에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등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쿼드의 관여와 리더십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영내 및 글로벌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집단적 재원과 전략적 사고, 협의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We also talked about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priorities where Quad engagement and leadership makes a big difference. Our collective resources. 그러면서 이들 방안은 북한의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전쟁, 그리고 중동 분쟁과 가자 지구 전쟁 등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 질서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세계 정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同時に今も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略は継続をし、東シナ海や南シナ海における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나라 외무장관들이 모여 전략적 대화를 했다면서 우리 쿼드는 영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약속을 꾸준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으로 이루어진 정부 간 안보협의체입니다.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3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은 쿼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일부 노력 분야에서 향후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 논의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토머스 시퍼 전 주일 미국 대사는 지난 4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s certainly something that all of us should aspire to. I think the more that we can. 한편 쿼드 회의와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도쿄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2+2 안보 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지난 4월 기시다 총리의 워싱턴 DC 방문 시 이뤄진 방위 공약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쿼드 외무장관 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항상 국가 간 협력과 지역 이니셔티브가 영내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적개심과 대립을 선동하며 다른 나라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의 이상 징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서울의 김환용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최근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일인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에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는데 중국 대사만 보이지 않았다고요?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승절인 27일 평양체육관에서 전승세대와의 상봉 모임을 진행하고 저녁엔 평양체육관광장에서 한국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식을, 그리고 밤에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경축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러시아 대사와 레바빙 베트남 대사 등 북한에서 활동하는 대사들이 대부분 외빈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왕야진 중국 대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왕 대사는 지난달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북한이 평양에서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을 때도 다른 대사들과 달리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 즉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며 관련 행사에 큰 의미를 두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연이어 관련 주요 행사에 불참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측의 이런 행보는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데 많은 손실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배신감까지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중국 대사의 전승절 불참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적 영향력에 기초한 일종의 강력한 경고라고 풀이했습니다. 신조약으로 인해서 북러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으로 시진핑 정권이 생각을 할 거예요. 결국 중국의 영향권에 북한이 있고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보내는 거고요. 북중 간 이상 징후들은 이 밖에도 여러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달 초 중국 당국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롄시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자국 동판을 제거한 일, 중국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에도 김 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발송하지 않은 사례 등도 그런 조짐이라는 관측들이 제기됐습니다. 북정은 또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인 이달 11일 당 기관지에 이를 다루는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은 이런 중국의 태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도 전승절을 계기로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을 기념하는 우이탑을 방문해 혈맹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6일 우이탑을 찾아
우리 인민의 혁명 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며 김 위원장이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열사들의 영생의 넋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의 태도가 냉랭해졌지만 북한이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도모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에 몰빵해가지고 지금 뭔가 군사기술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몸부림 치면서도 한편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점에서 그냥 상황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움직이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이제 북중 관계에 이상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상 신호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삐걱거리는 이유는 서방에 대응하는 전략 측면에서 자국 이익에 기초해 부분적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탈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국은 북중러 삼각, 반미, 반서방 연대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고리로 미한일 협력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지만 북한은 중러 등과 사회주의 진영을 구축해 미국 등 서방과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은 북한의 과도한 도발이 사실상 자국을 겨냥한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불편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일연구원의 중국 전문가인 전병곤 박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좀 이완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은데요. 북한이 그것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데 한국을 좀 유인하고 이러는 것도 지금 한중 관계에서 보여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북중 관계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 대사가 전승절에 불참하기까지 한 것은 북중 관계 긴장에 최고조로 치닫는 느낌을 준다면서도 파국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중국은 대선을 앞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선 북한과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기보다는 적절한 관리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과 물밑에서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중 간의 소원한 관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이익관계 때문에 언제라도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용석 박사는 북러 간 협력 범위도 유동적이고 미한일 안보협력 제도화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긴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7차 핵실험 같은 과도한 도발에 섣불리 나서지 않도록 경고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내년 5월 개업을 지시하는 등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사업들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한일 안보 협력이 제도화하면 공동 전투 능력이 향상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적국과 경쟁국들의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9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3국의 안보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3국의 지도부가 바뀌어도 지금까지의 중요한 진전을 되돌릴 가능성을 적게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문서는 미한일 3국을 더욱 분명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more explicitly linking the three countries. The most notable part is the continued affirmation of the 그러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한다는 점을 계속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영역 연합훈련 실시를 반복해서 확인했다며 이전의 조율과 상호 운용성 협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동북아의 중요한 두 동맹국 간의 삼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문서도 그러한 노력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삼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영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이날 VOA와 화상통화에서 미한일이 지금까지 달성한 협력을 제도화해서 좀 더 내구성 있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이번 문서 채택의 시점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2주년과 맞물리도록 한 것은 미국에서 11월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삼국 관계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군사훈련과 고위급 대화 정례화, 군사정보 공유 등은 삼국의 전투 능력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If you think about definitions of deterrence, having credible combat capability is at the heart of it. So I think this process and this 크로닌 석좌는 억지력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삼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 즉 정책 결정, 정보 공유, 훈련, 교류, 이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며 결국 북한의 위협을 억제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문서가 중국, 러시아에도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In China's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Russian-Chinese military activities in Asia-Pacific, all of those are essentially being signaled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 행동들이 악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민주주의 3국이 대응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한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협력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한일이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모두 중국이 평화롭게 부상하던 시기가 끝났고 이제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동북아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서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겨냥한 미한일 3국 동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this statement is a first step beyond just informal working together toward eventually. 베넷 연구원은 비공식적인 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 일본과 조약을 맺을 가능성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3국 간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알트전략센터 부대표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작전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적국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번 문서는 연속성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며 연습 장교와 지휘관은 이동하고 바뀌지만 그들이 참조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provides a framework and provides for continuity as action officers, commanders, leaders rotate. 이어 이미 시작된 협력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3국 간 협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경쟁국들과 적국들의 3국의 결합된 국방 역량이 엄청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3국 간 국방 협력은 힘과 결의를 보여주고 북한의 공포심을 갖게 할 수 있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2000년대 초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특수부대 제1대대 사령관을 지낸 맥스웰 부대표는 새롭게 창설되는 주일 미군 통합군 사령부가 행정사령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비상사태에 병력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일본을 연합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작전을 직접 짜는 역할도 맡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28일 도쿄에서 일본과 외교 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 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 미군을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휘하에 통합군 사령부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주일 미군 통합군 사령부 창설이 미한일 안보에도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of course, from a trilateral perspective, Japan's movement from a pacifist constitution to one that is a 미한일 3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평화주의 헌법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군사국가로 변화해 자국과 타국의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한일 3국의 안보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크로닌 석좌도 주일 미군 통합군 사령부 창설이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더 긴밀하게 연계돼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력이나 사이버 전력, 병참력 등 연합 전력을 발휘할 준비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국가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위선적인 관계라고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전 주한 주북 캐나다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은 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 캐나다 등과 협력해 영내 및 국제 안보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2004년부터 3년간 주한, 주북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고 나토 및 유엔 군축 대사를 지낸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을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강화가 한반도와 영내에 얼마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Well, it's an interesting development, as you know, a very recent one.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브로맨스라고 불리는 상호 편의의 혼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최근의 흥미로운 진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진행되지 않아 탄약이 부족해지면서 갑자기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윈윈이 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실제로 수백만 발의 포탄과 전술 및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현금과 식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 가장 큰 혜택은 더 많은 기술적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특히 미사일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위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협력 관계가 시작부터 국가 주권과 영토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과 국제법 원칙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제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전쟁을 모든 유엔 법령 등을 위반하면서 지원,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이 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So to me it wasn't a surprise that the NATO summit invited 저는 나토 정상회의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들을 초청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가장 잘 요약하고 표현한 것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은 국제적 야망을 가진 대국으로서 하위 파트너와 함께 국제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려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치명적인 군사적 방식으로 전쟁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영내 주요국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러 관계가 더 긴밀해진 상황에서 나토가 한국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비상사태나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미국과 캐나다 등 나토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 조치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First of all, in the context of NATO, it's the NATO charter.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방위 협정에 대한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우선 여전히 상당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실제로 호주까지 이어지는 영내 다른 지역에도 배치돼 있어 그 방어 구조의 일부가 되죠. 한국의 안보 맥락에서 보다 핵심적인 측면은 미한 양자 간 협정만이 아니라 유엔 사령부와 연계된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에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방어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그 같은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보 위기에도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무역적인 관심으로 인해 특히 이 문제에 주목하는 나토 국가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캐나다가 자국의 전투함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보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연대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토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등 협력에 나서야 할까요? I personally don't think that South Korea 개인적으로 needs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의 맥락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그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충족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 캐나다와 함께 중국에 대응하는 것인지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의 경우 나토 국가들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 민주 국가들은 국제 안보 구조와 무역 경제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자칭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항상 주목을 받으려 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4년부터 3년간 주한 캐나다 대사와 북한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some of the constants to start with. Every time visited Pyongyang 4 times. 제가 평양을 공식적으로 4번 방문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변하지 않는 사실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상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요즘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정권 생존과 김씨 일가의 생존입니다. 제가 김정은을 김씨 3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상 가족 왕조이고 김정은의 뒤를 이을 누군가가 이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임기 중에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대여섯 차례 더 핵실험이 있었으며 점점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이는 정권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일 것입니다. 제가 계속 느낀 것은 중국이 북한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대가로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슈거데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남쪽 국경에서 안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중국은 김정일의 결점도 참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그 유산을 계속 이어갔고 더 고도화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부과된 유엔 제재는 제 임기 중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는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정권을 안정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와 북한 대사를 동시에 지내시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이나 도전은 없으셨습니까?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part of the support. 캐나다는 한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한 서방 세계의 지원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사적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캐나다 정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자회담을 지지했고 유엔 제재를 지원했으며 제재 체제를 감시했습니다. 현재도 캐나다는 한반도 파병을 통해 유엔 사령부와 협력하고 있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의 정책은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 관여에서 좀 더 제한적인 관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정책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안보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게 가장 큰 위협은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서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외부 정보가 담긴 USB와 북한 주민들의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특히 북한의 젊은이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BTS와 블랙핑크 노래, 동영상이 북한으로 보내지기를 바랍니다. 2007년부터 4년간 UN 군축대사를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며 비핵화보다는 군축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have been for many years now in that group of 저는 오랫동안 북한 감시자라고 부르는 조직에 있었는데 김정은이 그의 핵무기를 두고 협상할 것이라고 정말로 믿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북한의 신성한 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소위 핵교리, 즉 핵무기를 언제 어디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는 그 이상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육자회담의 핵심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는데 한때 중국과 러시아는 그 목표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지만 김정은 정권 아래서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든 되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더 많은 핵탄두와 더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발사로 매번 무기를 정교하게 만들고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처럼 같은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는 기술 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발전을 멈출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정권이 현장 사찰을 수용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전에 기자들이 핵무기 실험장을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큰 서커스와 같은 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군축, 군비 통제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In the contex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we were not happy and said so.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탈퇴하기로 결정했을 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는 2026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 검토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유감이나 실망감을 다시 한번 표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문제는 UN 기록에 다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밖에 있고 이란도 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적 야망 측면에서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고 북한은 이들 국가의 활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맞추기 위해 몸을 낮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양국의 진전에 있어 계속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전 한국, 북한, 캐나다 대사로부터 나토와 한국의 협력과 북한 비핵화 해법, 캐나다와 한국 간 협력 등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금수품 거래 규모가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5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는데 갑작스럽게 제재 위반 행위가 줄어든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에서 6월 북한과 중국의 금수품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청서의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HS 코드 제품 33개 품목, 총 38,864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두 나라의 금수품 수출액 35만 5,355달러의 10.9% 수준입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223만 7,362달러에 비해선 불과 약 2%, 즉 50분의 1 수준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5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 코드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철강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된 HS 코드 72와 73 품목과 더불어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와 각종 제품인 82와 83, 기계류인 84, 전자기기인 85, 철도용 이외 차량과 그 부분품인 87 품목 등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 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걸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중국과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안보리에 금수품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총액이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은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2월 중국이 약 3년 만에 대북 금수품인 냉장 냉동장치 3개, 약 7만 2천 달러어치를 거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과 북한의 금수품 거래 규모는 양국 무역 증가세에 맞춰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더 빈번하고 노골적인 양상을 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두 나라가 금수품 거래 규모를 줄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중국이 해관총서 자료에서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 내역을 삭제했을 가능성과 중국이 제재 품목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을 가능성 등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북한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에서 제재 품목을 수입하기로 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다만 이 어느 것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개별 공장이 판로를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꿨을 가능성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So a factory in Haeju that is trying to import some tools from China, and China says no. 해주의 한 공장이 중국에서 장비를 수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에 의해 거부당할 경우 러시아에서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당초 북한과 중국의 금수품 거래 규모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았다며 개별 공장 수준에서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들 금수품이 국제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었고 이들 구호단체의 관련 물품 유입이 크게 줄었을 경우입니다. 과거 중국은 금수품에 대한 거래를 지적받을 당시 HS 코드 72와 73 제품은 강괴와 강철, 빌렛, 페로실리콘으로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HS 코드 84와 85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선 외교적,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금수품 중 상당수가 이들 합법 물품이었다면 이번 현상은 인도주의 단체 등의 대북 활동 감소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인도주의 물품의 유입은 기복이 심하다며 이 같은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So you could see with the humanitarian products lots of ups and downs. And maybe now down because 이어 어쩌면 지금은 하락 시점일 수 있고 이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관련 물품을 구입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의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쌀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571만 3천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전년 동기 5,339만 2천 달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밀가루 수입액도 414만 5천 달러어치로 전년 동기 1,800만 9천 달러어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옥수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수준으로 질소비료 수입액은 0.32%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앞서 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대중 쌀과 밀가루 등 곡물 수입이 감소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과 미사일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의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밀가루 등 곡물을 다량 지원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NK뉴스는 지난 5월 러시아 세관 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몇 달간 러시아의 최소 5개 지역에서 북한으로 1,270톤 이상의 밀가루와 최소 1,000톤의 옥수수가 수출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한국군 검찰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의 동아일보가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군인 출신인 이 군무원은 전역 후 정보사령부 해외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군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유출한 건가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군무원은 지난달 초 다수의 군사 기밀을 중국 내 조선족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가 넘긴 군사 기밀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들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 이 요원들의 신상이 드러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블랙 요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서 활동하는 비밀 요원을 말하는데요. 언론들은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아는 블랙 요원 리스트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요원이 급히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 혐의를 받는 군무원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한 건가요? 군 수사당국은 이 군무원의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 군무원이 군사 기밀 정보를 하드카피로 출력한 뒤에 파일로 재가공해서 조선족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고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입국 기록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기밀이 든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무원은 일관되게 북한에 의한 해킹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국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관련 내용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령층은 55살에서 79살 사이 연령을 말하는데요. 현재 이 연령대 고령층은 약 1,600만 명으로 15살 이상 인구의 35%에 달합니다. 네, 윤 기자, 이들 고령층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돈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절반이 넘는 55%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였고 일하는 즐거움을 이유로 꼽은 고령층도 36%에 달했습니다. 이들 연령층 가운데 취업자는 943만 명으로 희망자의 59%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분야는 보건, 사회, 복지업 계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리 올림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매일 자세히 보도하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매일 메달을 추가하면서 목표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한국 남자 양궁은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2020년 일본 도쿄에 이어서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자 유도에서는 은메달이 나왔다고요? 네, 여자 유도 57kg에 출전한 허미미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허 선수의 은메달은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유도가 8년 만에 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허미미 선수의 가족 이야기가 한국에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올해 22살인 허 선수는 도쿄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온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허 선수의 할머니는 손녀 미미가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에 곧바로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허 선수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 경문을 붙이다 체포돼서 옥고를 치른 한국의 독립유공자 허석 선생의 5대 손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선수단의 메달 순위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은 29일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금메달 기준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고요. 이 때문에 금메달 5개로 15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대회 개막 사흘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현재 종합순위 1위는 금메달 6개를 딴 일본이, 그리고 2위와 3위는 프랑스와 중국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선수단의 경기도 알아볼까요? 예, 탁구 혼합 복식에 출전한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 선수가 현재 은메달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금메달을 놓고 중국팀과 맞붙습니다. 이 중국팀은 어제 준결승에서 한국팀을 4대2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고요. 북한은 또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체조 도마에서 금메달 2개를 딴 안창옥과 역시 금메달을 딴 여자 복싱의 방철미 선수가 유망주입니다. 여자 레슬링도 메달 획득이 유력한 종목인데요. 북한은 올림픽 레슬링에서 지금까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따는 등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VOA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V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